그날 밤은 16날 밤이어서 간밤같이 월식도 없고 조금 늦게 떴으나 달이 밝았다. 샘터축들은 공연히 마음이 달떠서 달밤을 잠자코 지내기 어려운 속에서 옥부는 드디어 실무죽한 금녀를 충충대서 끌어내고야 말았다. 하룻밤 더 살구나무를 엿보자는 것이었다. 옥부는 금녀보다도 바라지고 앙돌아져서 금녀가 모르는 세상을 벌써 재빠르게 엿본 뒤였다. 오대산에서 강릉으로 우차를 몰아 제목을 실어 나르는 박두령과는 달에 불과 몇 번밖에는 만날 수 없어서 그가 장날 장거리까지 내려오거나 그렇지 못하면 옥분이 운말 월정거리까지 출가 전에 눈을 훔쳐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때에는 대개 밭에 일하러 간다고 탈하고 근 오리 길을 걸어 올라가 월정사에서 나오는 길과 신장로가 합하는 곳에서 박도령을 기다렸다가 종이 밭머리나 개울가에 가서 무슨 회포를 이야기하곤 하였다.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는 계책도 서지 못한 채 다만 박도령의 임금말을 믿고 늘 두근거리는 마음에 위험한 눈을 훔치곤 하였다. 한 이태 더 몰아서 돈백이나 모이거든 강릉에 가서 살자고 번번이 언약을 하고 우차를 몰고 대관령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뒷모양을 바라볼 때 번번이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거듭 만나는 동안에 남녀의 정이라는 것을 폭 안 옥부는 금요와는 달라서 남녀의 세상에 유달리 마음이 쏠렸다. 금요와 둘이 뒷마을에 나와 밭길을 들어갔을 때 달은 한참 밝아서 옥수수 수염과 피마자 대공이 빨갛게 달빛에 어리었다. 논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점순을 만나더니 한패가 되어서 지름길을 들어서 살곰살곰 살구나무께로 향하였다. 사특한 마음으로가 아니다. 주인집 동정을 살펴서 잘 알고 있으니 불이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 같아서 점술은 저녁 시종이 끝나자 약조하였던 금녀들을 기다리러 논둑에 나와 앉았던 것이다. 말없는 나무는 간밤이나 그밤이나 같은 태도 같은 표정이었다. 금녀는 같은 나무에 2번 오르기 마음이 허락지 않아 혼자 나무 아래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점순과 옥분을 올려보냈다. 집에서는 유성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더니 판이 끝나도 정신없이 버려두어 판 갈리는 소리가 어느 때까지나 스르럭 스르럭 들렸다. 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안의 모양은 그 속에서 일할 때의 모양과는 퍽이나 달라서 점수는 모든 것을 신기한 것으로 굽어보았다. 평상 위에 유성기를 내놓고 금녀의 말과 틀림없이 서울집과 제수 단둘이 앉아 달 밝은 밤이라 월식의 궤변은 없으나 정답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도 신기하였으나 여러 젖힌 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방 안의 광경도 그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조촐하고 호화롭게만 보였다. 부러운 광경을 정신없이 내려다보는 동안에 점수는 이상하게도 다른 생각은 다 제쳐놓고 서울집 인물에 비겨 제수의 임금은 보잘것없고 그러므로 서울집을 훔친 제수는 호박을 딴 점이요 서울집으로서는 아깝다는 그 자리에 당치 않은 생각이 불현듯이 솟기 시작하였다. 언제인지 한 번은 경대 위에 금반지를 훔친 일이 있어서 즉시로 발각되어 호되게 야단을 듣고 집을 쫓겨난 일이 있었으나 그런 변을 당하여도 점술은 서울집을 미워는커녕 더욱 어렵게 여기고 높이고 싶었다. 사내가 그에게 반한 듯이 점순도 그에게 반한 셈이었다. 여자로 태어나 마을의 무사내들이 탐내하는 그의 곁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기에 한번 쫓겨나면서도 구구이 빌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었다. 삼신 할머니가 구석구석 잔손질을 해서 묘하게 꾸며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서울집이라고 점수는 생각하였다. 손발이 동자같이 적고 살결이 물에 씻긴 차돌같이 희었다. 콧날이 봉구시 솟은 아래로 적은 입을 열면 새하얀 it줄이 구슬을 머금은 것 같이 은은히 빛났다. 점순이 아무리 틈틈이 경대 속에 분을 훔쳐서 발라도 그의 살결은 본받을 수 없었다. 검은 살결과 거실거실한 체대와 큰 수족을 늘 보이는 것이건만 그에게 보이기가 언제나 부끄러웠다.
12번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몸맵시를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뒤 안에 물통을 들여다 놓고 그 속에서 목물을 할 때 그 힘을건 등줄기를 밀어주노라면 점술은 그 고운 몸뚱이를 그대로 덥석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속군하였다. 여름 한때 새끼손가락 손톱에 봉소나 물이나 들이게 되면 누에 같은 손가락 끝에 익은 꽈리알을 띄운 것도 같아서 말할 수 없이 귀여운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 서울집이 제수 따위의 손 안에서 허름하게 놀고 있음을 내려다 보노라니 점술은 아까운 생각만 들었다. 즉시로 뛰어내려가 그 자리를 휘저어 놓고도 싶었다. 어느 때까지나 그대로 버려두기 부당한 속이 한바탕 북새를 일으켜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솟기 시작하였다. 그대로 살며시 덮어만 둔다면 어느 때까지나 애무한 형태에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한되었다. 제수에게 대한 세함이 아니라 참으로 서울집에 대한 세함이었다. 그러나 점순이 그렇게 오래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간밤 이상의 궤변이 금시의 눈 아래 장면 위에 일어난 것이다. 세상에는 기묘한 일이 간간히 생기는 까닭인지 혹은 그 불측한 장면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는 뜻인지 참으로 뜻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형태에게 그 숨은 곡절은 알릴 길이 없었던 탓일까? 읍내에 갔던 형태가 별안간 나타난 것이다. 집을 떠난 지 여러 날 되기는 하나 하필 그 밤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귀신이 알린 탓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기는 어느 날 어느 때 그 자리에 당장 돌아올는지도 모르면서 유하게 정을 통하고 있는 남녀가 어리석은지도 모른다. 정에 빠진 남녀는 어리석어지는 법일까? 닫다가 방문에서 불쑥 솟아 뒤안 툇마루에 나선 것이 형태임을 알았을 때 옥불은 기급을 하고 점순에게로 몸을 쏠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살구가 후둑후둑 떨어졌으나 나무 위로 주의를 보내기에는 뒤안의 형세는 너무도 급박하였다. 평상 위로 서로 기대 앉았던 남녀는 호다닥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물결같이 갈라졌다. 그 황급한 거동 앞에 가로박아선 형태의 육중한 몸은 마치 꿈속의 무서운 가위 같아서 그 가위에 눌린 것이 별 수 없이 두 사람의 꼴이었다. 움츠러 들었을 뿐 짹소리도 없는 데다가 형태 또한 바위같이 잠자코 서서 한참 동안 자리는 고요할 뿐이었다. 검은 구름을 첩첩이 품은 채 천둥을 기다리는 무서운 순간이었다. 대체 누구냐? 지나쳐 상기된 판에 형태는 말조차 어리석었다. 하기는 제수가 아들임을 일순간 잊어버렸던지도 모른다. 무엇들을 하고 있어? 육중한 체대가 움직였을 때 서울집은 허둥허둥 평상에서 내려서 신을 신었다. 방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툇마루 앞에 이르렀을 때 말도 없이 형태의 손에 머리 쪽을 쥐었다. 세 발을 피었다. 한번 거세게 휘날구른 바람에 보잘것없이 폴싹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형태의 손질을 아는 점술은 아찔하며 그 자리로 기를 눌리우고 말았다. 그 밤으로 무슨 별이 일어날지를 헤아릴 수 없는 판에 나무 위에서 유유의 주인집 변사를 내려다보기가 무서웠다. 한시 바쁘게 옥분을 붙들어 먼저 내려보내고 뒤이어 미끄러져라 하고 급스럽게 나무를 타고 내려섰다. 뒤 안에서는 주고받는 말소리가 차차 똑똑해지고 금시에 큰 북새가 시작될 눈치였다. 간밤의 변괴보다는 확실히 더 놀라운 변고에 혼을 뽑히운 셋은 웬일인지 그 밤의 책임이 자기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다 볼 염도 못하고 꽁무니가 빠져라 논길을 뛰어나갔다. 이튿날 아침 소문은 도리어 뒷마을에서부터 났다. 새벽 범해서 점순이 서울집으로 일을 하러 집을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춘실내에게 간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제수는 당장 물풀의 나뭇가지로 물매를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까무러쳐 쓰러진 것을 농군이 업어다가 뒷마을 집에 갖다 눕힌 채 아침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신이 부풀어 올라서
모습까지 변한 것을 큰댁은 걱정하여 울며 불며 일변 약을 지어다가 다린다. 푸닥거리 준비를 한다. 집안은 야단이라는 것이었다. 궁금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에 점술은 불이 나게 앞마을로 뛰어나가 닫힌 채로의 서울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비인 듯이 고요하였다. 겁이 덜컥 나서 마루에 뛰어올라 의거리 놓인 방문을 열었을 때 예료대로 놀라운 꼴이었다. 이불을 쓰고 누운 서울집을 벌써 운명이나 하지 않았나 하고 급히 이불을 벗겼을 때 살아있는 증거로 눈을 뜨기는 하였으나 입에는 수건으로 자갈을 메우었고 볼에는 불에 대인 흔적이 끔찍하였다. 몸을 움짓움짓은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굵은 발로 수족을 얽어매운 까닭이었다. 발을 풀고 자갈을 빼었을 때 서울집은 소생한 듯이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흩어진 머리와 상기된 눈과 어지러운 자태가 중병이나 치르고 일어난 병자 모양이었다. 이질어져 변모된 얼굴을 볼 때 점술은 눈물이 핑 돌았다. 죄를 졌기로서니 이럴 법이 있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이를 부드득 가는 서울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어리었다. 구슬 같은 그 고운 얼굴이 뻘겋게 되어서 살뜰하던 모습은 찾을 수도 없었다. 사지를 결박하고 입을 틀어박고 인두로 얼굴과 다리를 지지내나 그려. 아무리 시골 놈이기로서 그런 악착한 것 본 적이 있나. 쟤나 내가 사람은 매일 밤 마음은 다 각각이지. 인두를 달군데야 사람의 마음이야 어찌 휘일 수 있겠나. 이런 두매에 애초부터 자청하고 올 사람이 누군가. 산설고 물설고 인정조차 다른데 게다가 허구한 날 집에만 갇혀 한 걸음 길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 전중이 생활인들 개에서 더할까. 피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고향인들 안 그립고 사람인들 안 아쉽겠나. 갇힌 새도 하늘을 그리워하려니 내가 그른지 놈이 악한지 네 알야만 내 이 복면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당장의 주재소에 가 고소를 하고 징역을 시키고야 말겠네. 그날이 나도 이곳을 벗는 날이야.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입술을 꼭 무니 이슬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솟아 상한 두 벌 위로 흘러내렸다. 점순도 덩달아 눈물이 솟으며 무도한 형태의 행실을 속으로 한없이 노여워하고 미워하였다. 만약 사내라면 그놈을 다구지게 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간밤에 달려들어 말리지도 못하고 변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해간 비겁한 행동을 그지없이 뉘우치기도 하였다. 반드시 태인과 남편 만손의 사이에 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서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서울집의 처지를 치근히 여겨서였다. 그러나 위로할 말을 몰라 다만 콧물을 들이키면서 일상 쥐어보고 싶던 서울집의 고운 손을 큰 소나기에 징긋이 쥐어볼 뿐이었다. 형태는 불악스러운 고집에 겉으로는 부드러운 낯을 지니나 속으로는 심화가 솟아올라 그 어느 때나 술기에 눈알을 붉게 물들이고는 장거리에서 진종이를 보내군 하였다. 옆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눈치와 소문을 유하게 깔아버리고는 배포 유하게 거들거렸다. 화풀이로 면장운동에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는 없어서 술집에서 장구장을 데리고 궁리와 책동에 해가 가는 줄을 몰랐다. 장구장은 기왕의 구장으로 있다가 최면장이 들어서자 떨어진 축이어서 형태가 면장을 하게 되면 다시 구장으로 들어앉자는 것이 그의 원이었고 두 사람이 공모하는 뜻도 거기에 있었다. 원래 면장운동은 가주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의 형태의 책모에서 오는 바였다. 박달나무로 하여 돈을 벌게 되자 마을에서 상당히 낯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을 품게 한 근본 원인이었고 면장이 되면 운마을과 뒷마을에 있는 소유의 전답에 유리하도록 마을 사람들의 부역을 내서 길과 또랑을 고쳐내겠다는 것이 둘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절실한 원인은 최면장에 대한 감정이었으니 전에 역군을 다녔던 형태가 지벌이 얕다고 최면장에게서 은근히 멸시를 받고 있는 것과
아들 재수가 최면장의 아들 학구보다 재물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불쾌히 여기는 편협심에서 오는 것이었다. 부전자전으로 자기가 그를 탐탁하게 못 배운 까닭으로 자식도 그렇게 둔재인가 하여 뒤치송을 할 재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가 단지 재주가 부실한 탓으로 춘천 고등보통학교도 7년 만에야 간신히 마치고 나가게 된 것을 형태는 부끄러워하고 한되게 여겼다. 한편 최면장의 아들 학구는 재수와 동갑으로 한 해에 보통학교를 마쳤으나 서울 가서 우대학교를 마치고는 전문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선비와 역군의 집안의 차이를 실제로 눈앞에 보는 것 같아서 형태로서는 마음이 괴로웠다. 최면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식 하나만을 바라고 그에게 정성을 다 바쳤다. 몇 마직이 안 되는 땅까지 팔아버렸고 그 위에 눈총을 맞아가면서도 면장의 자리에 눅진이 보존해가는 것은 온전히 자식 때문이었다. 학구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비벼나갈 생각이었다. 그런 점으로서 형태와는 드러나게 대립이 되어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참으로 무서운 최면장의 비밀을 형태는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었다. 학비의 보충을 위하여 회계원과 짜고 여러 번째 장부를 고치고 공금에 손을 댄 것이었다. 면장운동의 뜻을 둔 때부터 형태는 면장의 흠을 모조리 찾아내려고 하던 판에 회계원을 감쪽같이 매수하여 그에게서 공금 횡령의 비밀을 샅샅이 들추어냈던 것이다. 그런 눈치를 알아채었는지 어쨌는지 최면장은 모든 것을 모르는 채 다만 학구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를 목표로 시침을 떼는 것이었으나 형태는 형태로서 내 속 다 뽑아주고 있다는 듯한 거만한 배짱으로 모든 수단이 다 틀리면 그 뽑아진 비밀을 마지막 술책으로 쓰리라고 음특하게 벼르고 있었다. 하기는 그는 벌써 최면장이 좀채 속히 물러앉지 않을 줄을 짐작하고 이번 읍내 길에서도 군수에게 공금의 비밀을 약간 귀띔하고 온 터이였다. 군수는 기회를 보아서 내막을 철저히 조사시켜 폭로시킨 후 적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언약하였다. 군수를 그만큼까지 후리기에는 상당히 물죄도 들었으니 이번 길만 하여도 꿀과 버섯의 선사뿐이 아니라 실성은 논 한 자리까지 남몰래 팔았던 것이다. 군수의 일상원이 1등 명기를 앞에 놓고 은주전자 은잔으로 맑은 국화주를 마시는 운치였다. 1등 명기야 형태의 수완으로도 어쩌는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은주전자 은잔쯤은 그의 힘으로 좋게 자라는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수백 금을 들여 실속 있는 한 쌍을 갖춰준 것이었다. 군수가 사양치 않은 것은 물론이며 그렇게 여러 번째 미끼를 흐뭇이 들여놓고 이제는 다만 속한 결과를 기다리게만 되었다. 평생 원을 풀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미끼의 희생쯤은 그에게는 보잘것없이 허름한 것이었다. 군수의 인품을 믿고 있는 것만큼 조만간 뜻대로의 결과가 올 것이 확실은 하였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속하였으면 하고 마음을 늘 초조하였다. 더구나 가정의 변이 생긴 후로는 어떤 희생을 내더라도 기어이 뜻을 이루어야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의 몇 분의 하나라도 설치가 될 것이요 지금까지 애써온 보람도 있을 것이며 맺힌 마음의 짐도 넌지시 풀어 부끄러운 집안의 변괴도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더욱 초조하였다. 술집에 자리를 잡고 허구한 날 거나하여서 충혈된 눈을 험상궂게 굴리고 나였다. 장날 저녁이었다. 형태는 영월내 골방에서 장구장과 잔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최면장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주석을 이용하여 마음을 떠보고 싸움을 거는 것이 요사이의 형세에서 장날과 평일도 헤아리지 않았다. 실상은 요사이 장구장을 통하여 혹은 직접으로 그의 비밀을 한두 사람씩에게 차차 전포시키는 중이었다. 민심을 소란케 하여 그를 배반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최면장은 굳이 안 올 리가 없었으며 불과 두어 번 전이 돌았을 때 형태는 차차 말을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정사에 얼마나 골몰한가. 덕택에 난 이렇게 술 잘 먹고 돈 잘 쓰고 태평하게 지내네만
돈 잘 쓴다는 말과 은근히 관련시키려는 듯이. 학구 공부 잘하나? 들으니 한다는 사상가라지. 최씨 집안에야 인물이고 말고.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 같지만 주인이 무언이 할 때 단단히 단속하지 않으면 까딱하다 큰일 나리. 푸른 시절에는 물들기도 쉽고 저지르기도 쉬운 법이요. 더구나 이게 무서운 시절 아닌가. 어련하겠나만 사귀는 동무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해두게. 비꼬는 말인지 동정하는 말인지 속뜻을 알 수 없어 최면장은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장구장과의 틈에 끼어 얼빙빙할 뿐이었다. 다 아는 형편에 뒤치송하기 얼마나 어렵겠으만 면장, 이건 귓속말인데 사정도 딱하게는 되었어. 은근한 말 눈치에 어안이 벙벙하여 있을 때 장구장은 입을 가까이 가져오며 짜장 귓속말로 무서운 것을 짓거렸다. 미안한 말 같지만 사직을 하려거든. 지금이 차라리 적당한 시기인가 하오. 더 끌다가는 큰 봉변을 할 것 같으니 말이오. 면쟁은 뜨끔도 하였거니와 벼랑간 홍두깨같이 불쑥 내미는 불쾌한 말투에 관자놀이의 피가 바짝 솟아오르며 몸이 화끈 달았다. 무슨 소리요? 단 한마디 짧게 퉁명스럽게 나갔다. 노여할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은 벌써 공연의 비밀이 되었어. 거리의 사람뿐이 아니라 멀리 읍내까지도 알려져서 면내에서 모모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론이 자자한 판이오.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오? 면장은 모르는 결에 얼굴이 불끈 달며 어성이 높아졌다. 구장은 반대로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러나 다음 마디는 천근의 무게가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윤 회계원의 입에서 말이 난 모양이오. 세상에서 누굴 믿겠어? 붉어졌던 면장의 낯은 금시에 새파랗게 질리며 입이 굳어지고 말문이 막혔다. 형태와 구장은 듬짓이 침묵하고 던진 말의 효과를 가늠보고 있는 듯이 눈질을 아래로 향하였다. 불쾌한 침묵이었으나 그러나 면장은 즉시 침착을 회복하고 낯빛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설레지 않는 그의 어조는 막혔던 방 안의 공기를 다시 풀어버렸다. 그만하면 말뜻을 알겠네만 과히 염려들 할 것은 없네. 일이라는 것이 나고 보아야 옳고 그른 것을 시비할 수 있는 것이지 부질없이 소문에 사로잡힐 것은 아니야. 난 나로서 충분히 내 각오가 있으니 염려들은 말게. 밉살스러우리만치 침착한 어조는 도리어 반감을 돋우었다. 형태의 말 속에는 확실히 은근한 뼈가 숨어 있었다. 각오라니 무슨 각오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이 크게 되면 낭패가 아닌가. 들으니 읍에서는 군수도 쉬이 출장 와서 조사를 하리라는 소문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욕이 돌아올지 헤아릴 수나 있나. 일이 터지기 전에 취할 적당한 방책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르는 말이 아닌가. 마디마디 꼭꼭 파가대는 말에 면장은 화가 버럭 나서 드디어 고성대갈 호통을 하였다. 이르는 말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둬. 그 속을 다 알고 그 흉계 네 모르리. 군수를 끼고 책동하는 줄도 다 안다. 내야 어떻게 되든 어디 할 대로 해봐라. 무엇을 믿고 큰 소린구? 해보고 말고 나중에 뉘우치지나 말게. 벌써 피차에 감출 것이 없어 속뜻과 싸움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뉘우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무슨 술책을 써서든지 뺏을 대로 뺏어봐라. 면장은 붉은 낯에 입술은 푸르면서 육신이 부르르 떨렸다. 이 사람 어둡기도 하다. 일이 벌써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만 탕탕하니. 고얀 것들, 이러자고 사람을 불러냈어? 가짜는 것들. 차려진 술장을 밀쳐버리고 면장은 성큼 자리를 일어섰다. 형태의 유들유들한 웃음소리가 터지자 참을 수 없는 노염에 술장을 발로 차버리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통쾌하다는 듯이 계획은 거의 다 성사되었다는 듯이 형태는 눈초리를 질며시 주름잡고 구장을 바라보면서 한바탕 대설 웃음을 쳤다.
면장 운동회는 차차 성공하여 가는 형태지만 속은 늘 심화가 나고 찌뿌둥하여서 변괴가 있은 후로는 아직 한 번도 서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큰 집이 아니면 거리에서 밤을 지내오는 것이었다. 은근히 기뻐하는 것은 큰댁이어서 아들이 알아 누운 것을 보면 뼈가 아프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한 기회 삼아 한편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에 애쓰고 밖에 나가서는 일방 알아 누운 서울집의 치성을 드리기가 날마다의 행사였다. 속히 일어나라는 치성이 아니라 그대로 살며시 가버리라는 치성이었다. 밤이 어둑어둑만 해지면 남편 몰래 새옹에 매를 짓고 맑은 물을 떠가지고는 뒷동산 고목나무 아래나 성황숲이나 개울가에 나가서 염라대왕에게 손을 모으고 비는 것이었다. 산귀신, 물귀신, 불귀신, 귀신의 이름을 모조리 외우며 치마 틈에 만들어 넣었던 손각시를 불에도 사르고 물에도 띄우고 땅에 묻고 하여 은근히 서울집의 앞길을 저주하였다. 원래 강릉집 때부터 치성을 즐겨하여 강릉집이 기어코 실족이 된 것은 온전히 치성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울집이 오면서부터는 더욱 심하여서 어떤 때에는 50리나 되는 오대산에 가서 고산 치성도 드렸고 내려오던 길에 월정사에 들러 연꽃 치성도 드렸다. 이번에 서울집의 변괴도 재수의 허물로는 돌리지 않고 치성덕으로 서울집에게로 내려진 천벌이라고 생각하였다. 내친 걸음에 서울집을 영영 없애달라는 것이 치성할 때마다의 절실한 원이었다. 형태로서는 치성은 질색이어서 큰댁이 우매한 꼴을 볼 때마다 한바탕 북새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루아침 가만히 도망을 간 것은 여름도 한참 짙었을 때 형태의 심중이 가지가지 일에 무덥게 지글지글 끓어오를 때였다. 한편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으나 차라리 한시름 놓은 것 같아서 시원도 했다. 신통치도 못한 조합서기쯤 그만두고 멀리 가버림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이요 차차 죄를 벗는 길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차라리 한시름 놓은 것 같았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불미한 생각을 일으키고 어느 구석에 가서 자진이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은 요란하게 설레고 마을을 아래 위로 훑으면서 헤매었다. 주재소에 수색원까지 내고 들끓었으나 그러나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은 것은 실상은 재수의 도망은 큰댁의 지시요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장에 나가 치성을 마친 큰댁은 아들의 속살이제 아들까지 불러내다 등대하고 있다가 강릉서 넘어오는 첫 자동차에 태워서 앞대로 내보낸 것이었다. 거리에서 차를 타면 들키울 것을 염려하여 오리길이나 미리 나와 섰던 것이다. 전대 속에 알뜰히 모아두었던 근 100여 소수의 돈을 전대체로 아들에게 주면서 마을에서 소문이 사라질 때까지 어디든지 앞대로 나가 구경 겸 어느 때까지든지 바람을 쏘이라는 당부를 거듭하면서 운전수가 재촉의 고동을 몇 번이나 울릴 때까지 찻잔을 붙들고 서서 눈물겨운 목소리로 작별을 서러워하였다. 그러나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그런 눈치는 까딱 보이지 않으며 집안 사람에게 휩쓸려 도리어 아들의 간 곳을 걱정하는 모양을 보였다. 재수의 처치가 재물에 된 후로 패였던 형태의 마음 한구석이 파묻힌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서울집의 존재가 머릿속에 더 한층 똑똑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대로 어느 때까지 버려두는 수밖에 별다른 처리의 방책은 없었다. 한번 흠이 든 것이니 시원히 버려볼까도 생각하였으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노릇임을 깨달았다. 속살이 버덩이 7마지기를 팔아버린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흠이 들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그에게로 쏠리는 정을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 정이란 마치 헝클어진 실뭉치 같아서 한쪽을 끊어도 다른 쪽이 매이고 끊은 줄 알았던 줄이 다시 걸리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칼로 베인 듯이 시원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포악스럽게는 굴었어도 아직도 서울집에 대한 정은 줄줄이 헝클어져 그의 마음 갈피에 주체스럽게 걸리고 감기는 것이었다. 그 위에 세월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처음에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은 것이 차차 분이 사라졌고, 봉욕에 치가 떨리고 몸이 화끈 달던 것이 지금은 그것도 차차 식어가서, 그대로 가면 가을에 찬바람이 나돌 때까지에는 분도 풀리고 마음도 제대로 가라앉을 것 같았고, 일이 뜻대로 되어 면장으로나 들어앉게 되면 무서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질 듯도 하였다. 다만 서울집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같이 가라앉고 회복될까 하는 것이 의심이었다. 한때의 실책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이 벌어졌던 탓인지 그의 마음을 좀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늘 밖을 그리워하는 눈치를 보아서는 마음속이 심상치는 않은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누운 채 얼굴과 다리의 상처에는 약국에서 가져온 고약을 바르고 일변 보약을 달여 먹도록 시키기만 하고, 형태는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서울집에 대한 의혹이 생길 때에는 불현듯이 정이 불꽃같이 타오르며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유연히 솟아올랐다. 그럴 때에는 면장 운동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열정이 그를 송두리째 사로잡으며, 서울집을 잃는다면 그까짓 면장은 얻어해 무엇하노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